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북한 바로 알기 김동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맞죠? 5번째. 맞죠? 예.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 지난번에는 이제 북한의 선교사나 또 구제하는 구제 사업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생존 국군 포로와의 만남에 대해서 네. 목사님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생존 국군 포로와의 조우. 대중모욕탕에서 만난 국군 포로. 2007년 10월경 라선시 조선 외사가 운영하는 공중모욕탕에 갔었습니다. 공중목욕탕이라 해봤자 14여 평방미터 정도의 넓이에 가운데에 시멘트 미장으로 마무리한 물바지 가두리 통이 한 개가 있고 그 안에 따뜻한 물을 담아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몸을 담글 수 있는 탕이나 샤워기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시멘트 물바지 통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바가지로 물통 안에 물을 퍼서 몸에 끼얹는 것이 목욕 방식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목욕탕 안에 4, 5명 정도가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어깨 위로 물을 끼얹고 있었는데 그 중에 낯익은 한 명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사 사우나를 놔두고 어찌 여기에 와서 목욕을 하십니까? 내가 운영하는 두만강 호텔 지하에 직영 사우나가 있었지만 일부러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유는 많은 북한 서민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그들과 좀 더 살갑게 지내보려는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둘 먼저 나가버리고 딱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나이 들고 몸이 야윈 그 영감님이 나와 단둘이 남게 되자 바깥의 눈치를 한번 보더니 내 곁에 슬그머니 다가와서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보아하니 아래 동네 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영감님은 나의 말투나 생김새 등을 보고 내가 북한 사람이 아니라는 낌새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국계 미국인이고 나의 직책과 회사를 알려주니 그 영감님은 술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윤길태, 가명입니다. 윤길태라고 소개하면서 6.25 조국전쟁 때 17세에 학도병으로 차출되어서 동부전선에서 싸우다가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풀려나서 북한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지금껏 50년 넘게 북한 땅에서 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본인 같은 신세로 아직 북한에는 수백 명의 국군 포로가 살아남아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 한 이제 주제가 국군 포로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국군 포로가 된 학도병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국군 포로가 수백 명이 있다고 여기 이제 모욕탕에서 만난 이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국군 포로 이야기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 예, 지금 이 방송에서 이거는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국군 포로에 대한 예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국군 포로에 대한 어떤 그런
환기, 다시 말하면 정치적 발언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한 번도 방송이나 신문사에서 국군 포로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그 없어요. 시민단체 쪽에서 다루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쪽에. 근데 그거는 시민단체가 다뤘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들춰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젊은 나이에 총을 들고 나가 싸우다가 희생한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지금 북한에서 억류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거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거 다루어야 됩니다. 예. 국군 포로가 된 학도병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저는 꿈에도 저는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날 내가 이상하게 우리 회사 앞에 조그마한 그 목욕탕이 하나 그 낮은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요. 거기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고 주고 싶은 거는 그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욕탕이 아님을 이 책에 내가 기록을 해놓았고 그걸 낭독해 줬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목욕탕은 그 인민들만 이용하는 것이지 외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목욕탕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건 저희 회사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제가 거기를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위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도 이 사람들을 함부로 접촉하는 것을 허락을 받기 전에는 접촉을 못하고 동네 주민들, 인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허락이 없이 외국인을 만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런 쪽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도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평소에 구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갈 수 있겠지 하고서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저도 모욕을 거기서 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좀 보고 싶고 또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이 사람들은 과연 뭘 하는지를 정말 알고 싶어서 거기를 가서 그때 북한 돈 5원입니다. 5원이면 그게 적은 돈은 또 아니죠. 근데 5원을 내고 북한 돈이에요. 우리 5원짜리가 아니고 북한 돈 5원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내고서 들어가서 모욕을 하는 도중에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국군 포로다? 학도병이었다? 지금은 이 북한에서 억류돼 갖고 지금 살고 있다? 이 소리를 처음 들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 국군 포로가 있어? 그래서 제가 더 유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실토하는 거예요. 내가 국군 포로는 내가 우리 나진에서 이 사람 한 사람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의 증언으로 따르면 이와 같은 국군 포로들의 실상을 알게 됐던 거예요. 이거 책에 이게 간단하게 썼지만은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나서서 국군 포로에 관련해서 지금 북한을 향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일본은 봐요. 일본 납북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마무시할 정도로 정부가 나서서 북한을 향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거기에 포로가 돼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직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의 얘기로 보면은 몇백 명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약 한 170명 정도가 살아 있습니다. 예.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남북이 이제 휴전 협정할 때 네. 포로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휴전 협정 위반이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생존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죽을 나이가 된 거죠.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근데 이분이 저한테 부탁한 게 뭐냐? 자기가 이제 곧 나이 먹어서 죽게 되는데 한국의 주소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쭉 자, 그리고 그거 해주는 이제 거예요. 그 뒷부분 나오거든요. 뒷부분에 예, 제가 나오죠.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예. 국군 포로의 빛바랜 사진과 남한 여동생. 윤길태의 고향은 충청남도 영기군으로 기억됩니다. 윤길태의 강국한 요청으로 우리는 그 다음 날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은 가족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장이었고, 그리고 한국의 주소와 부모님 이름, 형제, 친지 이름 등이 뾰족히 적힌 쪽지도 내게 주면서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꼭 자기 가족들에게 본인이 살아있음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북한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50여 년 넘게 살아오면서 6.1태든 한 번도 북한의 가족들에게 자기 마음의 본심을 다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운 한국의 고향 부모, 형제와 친지들을 날마다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로한 국군 포로에 주름지고 거친 손마디에 지어진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편지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포로가 되어서 동토의 땅에 어쩔 수 없이 눌러앉게 된 것도 원통할진데 이러한 소원 하나쯤은 내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해 12월 초순에 나는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윤길태가 적어준 주소인 충청남도로 찾아갔지만 그의 부모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가족 친지들은 전부 이사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윤길태의 친여동생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던 여동생은 나이가 60대 중순쯤 되어 보였는데 내가 가지고 간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맞습니다. 그 여동생은 오빠가 아직 북한에 살아있음을 믿기지 않는 듯했습니다. 이미 전사한 것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새파랗게 앳된 학생의 얼굴로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은 수십 년간 소식이 깜깜하고 아들의 웃던 그 모습을 그리워하다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 된 부모님이 이 사진과 접힌 편지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런데 내가 윤길태를 만난 사연과 지금 그의 북한 현지 상황을 설명해 주다 보니 그 여동생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내가 북에서 넘어온 가침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어쨌든 그 여동생은 저희 사는 형편이 그리 녹록하지 못했어요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내가 자기 오빠를 빙자해서 어떤 금품을 요구하거나 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나는 약간 당황스럽지만 이내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인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윤길태 씨의 살아남아 있음을 한국의 가족들에게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족들에게 알려주려는 것뿐입니다. 나의 대답에 그 여동생과 한국의 가족들은 여태껏 잊어버리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자기 오빠가 북한에 살아있다고 해서 다시 만날 방법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나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라도 더 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60대로 보이는 국군 포로의 여동생을 뒤로하면서 올라왔던 언덕길을 터벅터벅 돌아 내려갔습니다. 겨울 하늘은 쾌청했지만 마지막 남아있던 메마른 낙엽들은 바스락거리며 나의 마음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어린 나이에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운명이 뒤바뀌고 정든 고향과 생이별을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비극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고사하고 이들 가족에게 누구 하나 신경 써주는 이들이 있는가? 대한민국은 이들의 아픔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뭇가지에 몇 장 남지 않은 바짝 마른 이파리들이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아서 돌아서는 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소지에 찾아갔는데 없으니까 계속 수소문해서 이제 참 남은 가족을 찾은, 이거 보니까 수소문 끝에 되어 있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아니, 이거는 중대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왜냐면, 첫째는 이분이 그냥 거기 살게 된 건 자의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이런 일이 됐으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차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꼭 알려줘야죠. 이분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한 것도 없어요, 이분은. 그냥 가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만 전해줘라. 그리고 난 그 살아있다라는 것만 전해줬을 뿐인데, 이미 가족들은 왠지 모르지만은 조금 즐거운 표정보다는 좀 어두운 표정. 다시 말하면 혹시 지금 얘기해, 혹시 이거 간첩이 와서 내 오빠를 빙자해가지고 뭘 좀 얻으러 오진 않았나 하는 그런 눈빛이었죠. 남북 분단의 비극이. 네. 네, 그걸 보고서 나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못 도와줄 수밖에 없는 형태를 얘기하니까 내가 차라리 그 여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거기에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목욕탕에서 국군 프로를 만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 장면들이.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 책에다 꼭 목욕탕에서 만날 정도면은 국군 프로가 상대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많죠. 여기 아까 보니까 300~400명 이렇게 했는데 재산 같아서는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욕탕에서 만날 정도면은 그게 우연치고는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렇죠. 수백 명의 국군 포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아마 그분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포로들이 한꺼번에 많이 잡혔다니. 많이 잡혔을 때 그때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를 보았을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았었는데 현재 이렇게 자기처럼 살아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0~300명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참. 이거는 정말 이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언론사가 정말 이러한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사들을 좀 써서 이 정부나 사회에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왜 이런 일이 터지냐면 그때 휴전을 하면서 이제 그 국군 포로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이 포로들을 그냥 휴전 협정상으로는 거기에서 북한 포로는 북한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냥 안 보내고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그 엄청난 사건인데 그러면서 무슨 뭐가 얽혀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분은 지금 얘기에는 거제도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자기가 중공군에게
포로됐다는 거예요. 중공군. 중공군에게 포로됐는데 그 중공군이 이 조선 쪽으로 포로들을 보냈네요.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쪽 무슨 뭐 이승만 지금 얘기한 난 그건 모르겠는데 그쪽 계열은 아니에요. 그쪽 계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붙들린 사람들이 이 포로가 왜 그 됐다는 사람들을 말은 많을 텐데 왜 한국 정부가 그때 당시에 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나는 이 국군 포로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갖게 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 포로에 대해서 더 이상 입 닫지 말고 정말 이걸 공론화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북한하고의 이런 그 협상을 해서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 남북의 아픔이 참 깊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짧은 주제를 가지고 많이 다루셔가지고 계속 이제 책 읽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다음 이제 또 주제가 탈북자와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탈북자와 브로커들의 실상. 네. 북한이라는 상품 판매자들, 이렇게 소제목을 달으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조선족 자치구 연길에는 탈북자들이 많았다. 나의 장인어른은 조선족 중국인이었고 그 당시 연길에 사시면서 탈북자들과 자주 접촉할 기회가 있었으며 그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있었다. 나는 그 당시 연길에서 중국 사업을 한다는 한국인 최동원 가명입니다. 선교사를 만났고 최동원은 연길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도와서 내몽고 등 제3국 경로를 통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으니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 왔다. 그는 탈북자들을 제3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외국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에 최동원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중국 당국의 원만한 협조 끝에 최동원은 석방되었다. 그 이후 최동원은 미국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자기가 탈북을 시켰다고 하는 2명의 남녀 탈북자들을 소개했다. 당시 나는 미국 워싱턴 브랭코리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그들은 나에게 미국 각 도시의 한인교회로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간증을 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그들의 간청을 선으로 받아들여서 샌프란시스코, LA, 워싱턴, 필라델피아 등을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의 한인교회에서 간증하도록 주선시켜 주었고 그들은 그런 교회에 단상에서 북한 간증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최동원이 소개해준 탈북 여성이 미국으로 망명 시청을 하면서 그동안 함께 움직여왔던 최동원과 떨어져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상한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탈북자들 사이에서 최동원이가 수많은 탈북자들을 도와주면서 장사를 하는 신종 브로커라는 소문이 들고 탈북자들에게 많은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심지어 탈북 여성들을 성폭행이나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탈북자 사이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그는 탈북자들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받게 해준 후에 그 탈북자들을 다시 중국 연길로 보내어 새로운 탈북자들을 모집하는 영업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최동원은 그러한 소문에 펄쩍 뛰면서 일부 탈북자들의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해명을 하였으나 그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나도 계속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었던 탈북 여성 한 명이 어느 정도 미국에서 안착하게 되면서부터 나를 음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탈북자들을 설득해서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작업하고 있다는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이야기였지만 왜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였다. 내가 북한 현지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북한 현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탈북하기까지는 나 같은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일단 탈북이 성공되고 나면 나같이 북한 사정을 빤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자유진영 국가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도리어 불편하고 방해가 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북한이라는 상품은 북한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먹히는 법이다. 북한이라는 상품을 팔아야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데 북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가 중간에 껴 있으면 내가 불편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성 망명 탈북자는 내 주변에 있는 소위 고객들로부터 나를 떨어지게 만들려면 그러한 음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다. 이러한 상황이 파악되면서 나는 탈북자들에 대한 선의와 인간적인 교류 활동에서 차츰 멀어지게 되었다. 목사님께서 참이 탈북자와 그 브로커들의 실상을 접하면서 처음에 도와주었다가 점점 멀어지게 된 그런 배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참 많은 것을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네. 여기 대해서 좀 더 목사님 좀 하신 말씀 있으세요? 뭐 지금 책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한 그대로죠. 사실 이 탈북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이 한국 사회는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탈북해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뭐 한 3만 명 정도 넘는다는 그런 얘기 누가 하긴 하던데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이 탈북자의 세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그게 소위 말하면은 가려져 있는 거죠. 그냥 겉모습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게 현장에서 이러한 것을 접해보고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착착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북한에서 살을 때 몰랐는데 어찌어찌 해서 어떻든 이건 내가 또 도강이라고 말 쓰려다가 바꾸는 겁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강 건너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까운 쪽, 다시 말하면 두만강 쪽은 다 이 연변주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연변에 제가 있으면서 뭐 이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뭐 이러저러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여기저기로 다 돌려보내주기도 했어요. 자, 그런 사업을 하다가 이러한 분들을 만나보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브로커들도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브로커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나가서 목사님 여기 보면은 네. 미국 워싱턴 프랭클리아 교회에서 네. 목회하고 있을 때 네. 미국에 목회하고 있을 때부터 그렇죠. 북한에 대한 예, 그런 탈북자들이 예. 찾아오고 예. 접촉하고 이런 네.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중국을 오고 가고 했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완전히 미국을 이제 짐 정리하고 들어갔을 때가 2001년도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가기 전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왔던 네.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방송을 보면은 혹시 그 시절에 저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나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브로커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좀 잘 안전하게 자기들이 아는 방법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한국까지 이게 잘 정착을 시켜주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상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브로커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브로커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뭔가 자기들 입맛대로 요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시키는 대로 사람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내가 이제 하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나오고 뭐 한 년 후에 뭐 이제 집도 주고 뭘 보상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상 준 거에 얼마를 또 이 브로커한테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소원해지면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사회를 이제 알다 보니까 예. 자기들의 그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갖게 된 배경 뒤에 일어난 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어요. 그냥 그렇다라는 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제가 처음에 도와줬을 때 상당히 부탁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북한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제 한국을 가더라도 또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뭐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떻게 하든 가든 간에 북한에서 살았을 때의 그 고난의 생활을 잊지 말고 나가면은 자기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은 북한 상품을 팔지 말아라 이제. 북한 출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활용해서 북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계급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일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두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브로커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브로커가 상당히 이 탈북자 세계에서 그 당시에 탈북자에 대해서 평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제 탈북자 브로커들도 배우가 있다고 지금 또 하나 챕터를 만드셨거든요. 제가 읽을까요? 예. 탈북자 브로커들은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탈북자를 연결해주는 북한 현지 공급자에게 탈북자 한 사람당 얼마씩의 수당을 지불하고 중국이나 제3국으로 탈출하는 루트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탈북을 시키며 탈북 후에 그 탈북자가 수령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나 정착금, 난민 지원비 등에서 일정한 비율의 탈북 비용을 수여하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 탈북자들이 나에게 기뜸해 주었다. 김정일 집권 말기에 북한의 통치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북한 외화벌이용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변방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이러한 북한인들은 정식으로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중국 변방 지역에서 여러 직종에 종사하다가 기한이 다 되어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일부는 탈북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탈북인들은 탈북의 경로나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됨으로써 탈북 브로커들의 생성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탈북자 브로커들은 일단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 중국인들로서 지역 건달도 꽤 가담했다.
조선족 브로커들은 접수가 들어온 해당 탈북자들을 일단 연변주 같은 변방에서 벗어난 심야, 장춘, 청길 같은 천진 같은 다른 대도시나 멀리는 광시, 주황족, 자치구 난닝시로 신변을 옮겨주면서 시간을 끈다. 난닝으로 가는 탈북자들은 대개 베트남으로 탈북한다. 외화벌이 노동자 신변에서 불법 탈북자 신변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북한인은 중국 브로커들에게 완전 코를 꿰게 된다.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언제 공안에게 체포되어서 북송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중국 탈북자 브로커 조직들의 배후에는 범죄 조직들과 연루되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 루트도 탈북하지 못하는 북한인들도 들어있었다. 특히 얼굴이 반반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인신매매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신매매단에 걸리는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서 단계적으로 다음 브로커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이중, 삼중으로 상품처럼 유통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한 명의 여성 브로커들에게 수명의 브로커들이 붙어서 진액을 빼먹으면서 그 탈북 여성은 빚더미에 앉아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인생이 비참함으로 마감하게 된다. 멀리 베트남이나 미국, 태국 등 제3국으로 탈북시켜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탈북자를 가이드하는 단계가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특정 지역을 넘을 때마다 전혀 낯선 새로운 가이드가 나타나고 탈북자들은 그들에게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탈북을 결심하고 중국 브로커들에게 몸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무사히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조마조마한 새가슴으로 운명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중간에 브로커가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그 탈북자의 인생은 그냥 망치는 것이다. 세상 밖으로 드러나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피해 탈북자들이 참 많았으리라고 추측이 된다. 이 탈북하면서 벌어지는 아픔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탈북자 브로커들의 배후, 예. 그 탈북자 브로커하고 또 탈북자 브로커들의 배후가 이중으로 얽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예. 왜냐면은 이 탈북자가 그 브로커가 이 탈북자에게 일단은 이제 접수가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넘길 땐 또 다른 브로커가 또 붙는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브로커가 그 다음에 일을 또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간에 주고받는 뭐 돈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했는데 최근에 조선 쪽이 브로커가 다 주로 조선족이 하는 거예요. 예. 조선족 건달들, 그 동네 건달들, 예?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런 일에 부지기수로 붙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탈북에 나온 조선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제가 보냈던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 브로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저의 동역자들이었죠. 예. 그래서 이런 제 동역자들을 통해서 예. 제3국으로 보낸 애들은 아주 안전하게 잘 간 걸로 제가 압니다. 이게 몽골을 통해서 가는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국 쪽으로 들어가게끔 네. 이렇게 했고, 이게 중간에서 붙들리면은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그럼 베트남에 한국 그 영사관이 나와 있잖아요. 그 영사 쪽에서 연결이 되면은 영사 쪽에서 이제 데리고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이제 영사가 보내주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 여러 가지 한국 땅 밟을 때까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탈북자들이 이제 처음에 뭐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렵다 해서 뭐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에, 처음에 2000년도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배고파서 나온 사람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예. 전부 해외에 외화벌이로 나갔다가 거기에서 몰래 그 도망 나온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의 이제 그럼 세대. 일하러 나왔다가 도망가면은 네. 이 사람들의 그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가족들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 갔다 하더라도 가족들은 그렇게 큰 피해는 보지 않는데 이 사실 안전부가 많이 보안원들이 많이 들락거리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 부모가 이쪽 가족 간의 어떤 소통이 있는지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괴롭히는 거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얘가 나갔다고 해서 이쪽에 니들도 감옥에 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전부가 계속 조사하는. 그렇죠. 이게 보안원이 다 자꾸 다니는 거지. 그 집에 그 이민반은 또 이민반의 반장이 있으니까 이걸 자꾸 주시하는 거 그게 하나 괴로운 것이고, 야 얘네들이 공화국에 살기 싫어서 조국을 반변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눈치는 보이지. 그러나 뭐 갔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갔는데 이 간 것 때문에 가족들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거는 없죠. 예, 이런 거는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큰 문제를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가족들에 대해서 보복을 가하는 거죠. 밖에서 그렇죠. 사고가 터질 경우 무슨 뭐 공화국에 대해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했다면은 이제 조금 더 주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나왔다고 그래서 뭐 그냥 부모 상계 뭐 다 붙들어다가 아우지 탄광불이 이런 거 아니에요. 본래 아우지가 한경북도에 있어. 그 이름은 있는데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한경도에서 나온 애들은 아우지 탄광을 아니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나온 애들이 뭐 아우지 탄광에 대한 얘기는 들었어도 아우지 탄광에 살지 않았는데 무슨 아우지 탄광 어쩌고 저쩌고 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북한도 그 자기들 공화국에 대해서 공화국을 해치는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래, 그냥 도망가려고 해치는 놈 이렇게 뭔가 그걸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누구예요? 그 김정일이 그 가족의 한 사람이었는데 뭐 나와가지고 뭘 하다가 걔네들이 직접 나와서 얘를 독살하고 들어갔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뭐 내가 뭐 살아보니까는 뭐 축구 배고픈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이미 갔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리도 안 되고 창피스럽잖아 또 국가는. 예? 그러니까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간 놈은 간 놈이고. 무관심 대상이 되버린 이게 대단한 존재들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딱 끊어버렸단 말이야. 뭐 계획 탈북 방법도 이렇게 하나 주제를 정하셨어요. 계획 탈북. 아예 탈북을 계획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브로커를 활용한 탈북자는 단순 탈북자와 계획 탈북자로 나뉘어진다. 북한 당국이 발행하는 여행증을 끊고 나와서 정식적으로 돈벌이나 업무차 나왔다가 심적인 변화로 인하여 탈북하는 단순 탈북자와 북한 내에서 북한 현지 알선자와 중국인 브로커가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탈북하는 계획 탈북자가 있다. 계획 탈북자는 주로 조선족 중국인이 사업가로 위장하여서 북한 기업소의 대방 중국 사업자로서 북한으로 들어온다. 나의 호텔에도 이러한 탈북 브로커 조선족 중국인들이 가끔 투숙했다. 이러한 브로커들은 보통 보름이나 한 달 이상씩 장기 투숙을 하면서 북한 탈북
알선 현지인들과 접촉을 한다. 이들은 미리 중국에서 접촉하여서 서로의 사업 방식, 의논을 다 끝낸 후에 북한에서 만나기 때문에 업무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이들은 북한 현지 알선인과 탈북 요청자의 희망, 최종 국가와 인원수, 날짜 및 시간, 한 사람당 여행비, 탈북 비용 등의 합의가 끝나면 주로 개조한 컨테이너 화물차를 이용해서 은밀하게 탈북시켰다. 밀폐된 컨테이너 안에 일부 좁은 칸막이를 깜짝하지 만들어서 바닥에 공기 구멍을 뚫고 그 좁은 공간 안에 탈북자들을 숨기고 컨테이너 벽처럼 완벽하게 위장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빈 공간에는 여러 가지 상품들로 꽉 채우고 중국 국경 지역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주로 외딴길의 인적이 드문 길목에서 정해진 시간에 화물차와 접촉하여 재빠르게 위장된 컨테이너 좁은 공간에 올라타는 방식을 사용했다. 물론 중국 국경 지역의 서간들과는 은밀한 관시가 이미 맺어진 상태일 것이다. 이러한 계획 탈북의 경우에 중국 사업가로 위장한 브로커들의 수익은 한 사람당 renminbi 10만 위안, 하나 1,800만 원 정도다. 북한 탈북자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탈북한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한국인 브로커들에게 넘겨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그런 이후에 중국 국경 지역 서간에는 투시 스캐너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탈북 방식은 사라지게 되었다. 나는 연길에서 한 명의 북한인의 탈북을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 그는 북한 음악 예술인으로서 중국 예술단과의 예술 교류 행사로 중국으로 나왔다가 친한 중국 예술인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탈출하게 되었다. 나와 평소에 친분이 있던 중국 그 예술인의 소개로 어느 조용한 아파트에 언닉하여 지내던 북한 예술인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탈북을 간곡히 나에게 부탁하였고 나는 믿을 만한 조선족 탈북 가이드를 찾아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를 난닝으로 보내어 베트남 루트를 통하여 한국으로 들어가는 코스를 택하게 하였다. 그래도 믿을 만한 안전한 탈북 가이드를 만나게 되어서 그는 무사히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통일부 소속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유한국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들었다. 자유정치와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돈벌이용 도구로 사용하고 그들을 활용하여서 장사하려는 탈북 비즈니스 브로커들은 오히려 탈북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다름없었다. 이렇게 경험을 써주셨습니다. 직접 이렇게 참 도와준 경우가 있네요. 이건 지금 씁쓸해요. 제가 이걸 써놓은 지가 벌써 5, 6년이 됐잖아요. 이런 걸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참, 이 탈북, 북한 출신들이 도강하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다 뭐 부수기한 그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들이 지금까지, 아마 도강에 온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다 알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처럼 분명히 이거는 브로커 사업은 한국에서는 없잖아요. 중국과 북한의 경계 지점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니까 대부분이 다 조선족들, 중국인들이 다 개입할 수밖에 없고, 심양 쪽에도 또는 청진 쪽에도, 아니,
대련 쪽이나 뭐 이런 쪽에도 사실 그쪽에도 브로커가 없는 거예요. 다 이게 그 연길에서 연길 조선족 중국인들이 이러한 그 북한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주고 데려가는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죠. 그 브로커들이 얼마나 되나요? 브로커들이 뭐 많죠. 뭐 네. 그렇다고 내가 뭐 다 이 사람들을 네. 아는 건 아니고, 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이런 대략 한 에피소드 어느 정도 많죠. 뭐 우리 모르죠. 이게 원래 이게 조선족들은 거의 그래도 네. 한 6, 70명 되지 않았나. 나는 상당히 그렇게 많죠. 이게 그렇게 많으니까 네. 이거 한국에 그 그렇죠. 북한 사람들이 네. 이렇게 뭐 3만 명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네.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어떤 면에 보면은 그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설득당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막 섞여 그렇죠. 이게 있겠는데요. 봐봐요. 예. 그냥 우리가 저쪽에서 온 나 탈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것만 딱 생각하지 뒤에 이 사람들 뒤에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탈북자라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 부류로 놓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브로커들한테 설득당해서 온 사람도 있겠는데, 봐봐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이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뭘 강 건너 오지 않는 이상은 봐봐 쉽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해외 나가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뭐 식당에 가서 중국에는 연길에는 조선 식당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나온 애들 많죠. 그 다음에 러시아에 벌목공들 많죠. 러시아도 그 연길 훈춘 가면 그 경계선이 거기 다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그 허가를 이제 조선 당국으로부터 자기들의 그 사업 목적을 이야기하고 그 사업 목적에 부합되면은 허가를 해서 내보내잖아요. 얘네들이 나와 갖고 있다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어렵게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응? 내가 정말 뭐 배고파서 나왔다고 뭐 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런 사람들은 한 서너 명 정도? 나머지는 다 편안하게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예술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도 원래 그 북한의 예술단들이 많으니까 뭐 그저 우리가 보여지는 무슨 뭐 예술단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백 개가 있거든요. 예술단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아요. 각 지방에 다 있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예술단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것은 러시아에서부터 받은 풍습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북한이 저렇게 되어진 거는 저 모습은 다 러시아에서 과거에 소련에서 전부 가져온 거라고. 러시아의 정신 세계가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바로 그게 김일성이가 당시에 그 러시아 쪽으로 가서 몇 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사실은 얘는 뭐 군대 생활을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거든, 이게. 그러나 자기가 이제 무송에서 일본군에게 쫓겼을 때 갈대라고는 거기서는 이제 러시아가 가까우니까 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군대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친구는 그래도 조선말을 할 줄 알고 당시에 그 중국말을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김일성이는. 왜?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으니까 무송에서. 응? 길림중학교에서 그걸 했으니까. 중국. 예. 중국 학교네요. 그렇지. 중국 학교죠. 나중에 제가 그 역사를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글로 넘어가요.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 사람 군인들은 그러니까 중국 말도 할 줄 알고 러시아 말도 할 줄 알고 이러면서 그렇지요. 이제 예.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래서 이 러시아 쪽에서는 이 김일성이를 아주 그 계획적으로 가리킨 거지. 그래서 이쪽을 이제 뭐야 자기네들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을 접수하도록 그걸 이제 했던 거죠. 이게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그 얘기고 어쨌든 그 이렇게 예술단이 그렇게 많은 게 나는 예. 참 아니 방금 수백 개가 있다 아 그러시길래 많죠 이게. 야 어. 지방에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예술단이라는 게 전부 다 그러면은 그 결국 이제 군가 중심으로 해. 아니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전부의 그 김일성과 그 김일성의 어떤 신격화를 위한 예술이란 말이에요. 전부 노래가 다 장군님 아니면 수령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전국적으로 수많은 그렇죠. 이게 뭐 기업소, 그 다음에 농장, 예? 일반 상업소 다 있습니다. 이게. 예술을 우상화시키는데 총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전부 이 예술단을 만들어 놓고 예술단이 어떤 행사가 되면 다 나와서 이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제 악기 하나씩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술단 만들어서 뭐 공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은 왜 오면 예술단을 만들어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 체제가 저렇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것은 다 이 예술 때문이거든요. 북한 아니 러시아 그 노래를 많이 들어보세요. 전부 러시아의 뭐야 국가 노래는 굉장히 심플해요. 어떤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이쪽은 수령을 추앙하는 거고 이쪽은 개인을 추앙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서로. 러시아 거를 이렇게 썼으면 좋았는데 거꾸로 이렇게 변개시켜 버린 거예요. 이거를 수령을 위한 찬양가로. 나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아니 이게 이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죠. 뭐 이제 모이는 사람마다 예술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술단을 저렇게 많이 만드나 그랬는데 북한의 그게 풍습이에요. 예, 어릴 때서부터 악기를 다 가르쳐요. 다 가르친다고. 그렇기 때문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계속 악기 가지고 이제 대학교까지 다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기업소로 다 이제 배치되면 악기를 만졌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옛날에 그 기록 보면은 술 잘 먹고 노래 잘 부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흥 있는 민족으로 이렇게 고대사에 나오는데 그거를 다 이제 북한은 이러한 예술 어떤 노래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젖대고 뭐죠 타거스 뭐죠 그럴 때부터 악기 하나씩 다 준다 다 배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예술 정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웬만하면 거기에 다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돼 있어요. 그 노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좀 지금에 와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좀 발랄한 노래가 나온 거지. 김정은이가 나오기 이전의 노래들은 러시아풍이란 말이죠, 전부 다. 이게 북한 자기들 식인데 자기들 식인데 노래가 아주 뭐랄까 애절하고 뭔가는 그 민족적 의식 그래서 뭔가는 자기들을 위해서 뭐라 그럴까 추앙해야 할 그러한 대상을 향해서 이 노래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마음의 그 심성 깊은 곳에서 우상숭배 그 뿌리를 그냥 박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저 체제가
뭐 누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죽을 때 한번 보세요. 난리 그렇게 난리법석 통곡한 아니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정서적으로 이제는 네. 완전히 묶여있다 이야기. 그 노래와 그렇죠. 음악으로. 그래서 이 음악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 북한은 만약에 이 음악 정치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는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이 북한에 대한 이 실상을 이런 책으로 해서 일단 내놨지만은 정말 이거 한두 번 들어가지고 저렇게 북한에 대한 참 특이한,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참 특이한 나라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북한을 알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우리 시계 선입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건 꼭 그거예요. 저는 좌우를 논하거나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습니다. 다 정말 정말, 있는 그대로 알리고 싶다 이 말씀이잖아요. 다 우리는 보편 타당성한 상식을 우선 갖자는 거예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를 따지기에 앞서서 상식을 우리 회복하고 상식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바라보고 북한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 지금까지 우리 남한 사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흘러온 그 선입견만 버리고 북한을 바라보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북한을 추종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선입견을 가지고 북한을 보다 보니까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 북한 누구의 주의에 빠진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왜? 내가 17년을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북한을 나는 내가 체험한 방식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뭘 하나 이렇게 보더라도 선입견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북한을 이제 제대로 알려주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선입견을 버리고 이 북한 바로 알기 방송을 많이 들으시면은 정말 북한에 대한 허상과 실상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 그러한 북한 바로 알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